엄마가 일 안 할 거면 그냥 길바닥에서 살아. 내가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되자마자 딸이 내뱉은 말이었다. 절망 속에서 나는 하반신 마비가 온한 재벌 상속자의 간병인이 되기로 했다. 그리고 첫날 밤 나는 그곳에서 벌어진 일 때문에 온몸이 얼어붙고 말았다. 그 욕심 많던 남자가 나에게 돌아와 달라고 애걸하며 기어 들어왔기 때문이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누르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제 이야기가 어디까지가 닿았는지 알 수 있도록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고 어느 도시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 이름은 박선희. 나이는 46입니다. 과부가 된 지는 이제 겨우 한 달이 지났습니다. 김민준. 제 남편은 아침 식사를 하던 중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창백한 얼굴과 떨리는 몸으로 부엌 바닥에 쓰러졌죠. 의사는 뇌졸중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때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게 그 시간은 너무나 불공평했습니다. 남편이 떠나기 전까지 우리 삶은 호화롭진 않았지만 부족함은 없었습니다. 그는 한 대기업의 재무팀 부장으로 일했습니다. 안정적인 월급, 보험, 그리고 무엇보다 마르지 않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가 죽은 후 제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버팀목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지옥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제 유일한 딸인 김아린, 23살, 실내 디자인과 졸업반인 그 아이는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눈빛은 텅 비었고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아마 아빠가 남긴 유산이 기대했던 것만큼 많지 않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오랫동안 저에 대한 실망을 품고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르죠. 그날 우리는 다퉜습니다. 평범한 다툼이 아니었죠. 아린이는 학교에서 돌아오면서 화장품과 새 옷이 가득 담긴 쇼핑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일자리 좀 알아봐야겠다는 생각 안 들어? 아이는 소파에 가방을 던지며 말했습니다. 언제까지 아빠 통장에 기댈 수는 없잖아. 나보고 백수 먹여 살리라는 소리 듣기 싫어. 난 백수가 아니야. 아리나, 난 방금 내 아빠, 내 남편을 잃었어. 나도 아빠 잃었어. 하지만 난 살아야지, 엄마. 엄마가 일 안 할 거면 그냥 길바닥에서 살아. 그 말은 남편의 죽음보다 더 큰 충격으로 저를 내리쳤습니다. 저는 아린이의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사랑으로 제 손으로 잠 못 이루는 밤들을 지새우며 키운 아이. 고열에 시달릴 때 젖을 물리고 학교 가기 전 머리를 빗겨주고 아이가 책을 살 수 있도록 제 배고픔을 참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아이가 저에게 길바닥에서 살라고 했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가만히 서 있다가 방으로 들어가 옷 몇 벌을 챙겨 우리의 작은 아파트에서 나왔습니다. 아린이는 잡지 않았습니다. 돌아보지도 않았죠. 로비에서 늘 반갑게 인사하던 경비 아저씨는 이제 고개를 돌렸습니다. 모르는 척했습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 안의 사람들은 이제 제게 낯설었습니다. 저는 낡은 빨간색 작은 캐리어를 끌었습니다. 안에는 옷 2벌과 유리가 깨진 가족 사진뿐이었습니다. 저는 버스 정류장으로 내려가 조용히 앉아 제가 마지막으로 인간 대접을 받았던 때가 언제였는지 떠올리려 애썼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제 마음처럼 잿빛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더 이상 필요 없는 엄마, 짐으로 여겨지는 과부, 그리고 자기 집에서 쫓겨난 한 여자로부터 말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나는 살아야만 했습니다. 아린이를 위해서도 민준 씨를 위해서도 아닌 나 자신을 위해서 그날 밤 저는 서울역 근처의 허름한 여관에서 묵었습니다. 방벽은 얇았고 침대는 가운데가 푹 꺼져 있었으며 옆방에서 들려오는 코 고는 소리에
잠들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제 안의 정적이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린이에게서는 아무런 메시지도 없었습니다. 1시간, 2시간, 아침이 될 때까지도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제 자식, 제 피와 살이 저를 잃었다는 생각도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저를 찾지도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여관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5만 원권 몇 장이 든 얇은 지갑을 쥐고 있었습니다. 이틀, 길어야 사흘은 버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구인구직 사이트에 접속해 봤습니다. 하지만 모든 지원서에는 경력, 포트폴리오, 최종 학력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 학력에 정규직으로 일해본 적이 없는 전업주부였습니다. 어떤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았죠. 억지로 편의점 계산원 자리에 지원했습니다. 서류 전형에 합격하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라는 알림만 받았습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전화는 오지 않을 겁니다. 오후에 저는 다시 공원에 앉아 주황빛으로 물드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옆 벤치에서는 두 아이가 엄마의 휴대폰 영상을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참았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예전에 살던 아파트 부녀의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그 그룹은 여전히 활발했고 저는 아직 퇴장당하지 않았습니다. 한 회원이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아픈 사람 돌봐줄 간병인 구하는 친구 있는데 참을성 있고 말 없고 바로 일 시작할 수 있는 분, 월급은 세요. 관심 있는 분 쪽지 주세요. 저는 바로 개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 알 수 있을까요? 답장은 빨랐습니다. 이름은 한태호, 재벌 외아들인데 사고로 하반신 마비. 좀 예민하다는데 집은 궁전 같대요. 월급 500만 원. 복잡한 거 없고 입주해야 해요. 저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월급 500만 원이면 충분하고도 남았습니다. 버티고. 저축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작은 방이라도 얻어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주소를 물었습니다. 한태호의 저택은 평창동 언덕에 위치해 있었고 높은 담장과 무성한 나무들 뒤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바로 택시를 타고 그 주소로 향했습니다. 맞지 않으면 다음 날 아침에 나오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제게 선택지가 많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거대한 대문 앞에 캐리어를 내려놓자 문이 서서히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박선희 여사님이십니까? 그가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환영합니다. 도련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도련님이라는 단어는 다른 세상의 말처럼 들렸습니다. 제가 안으로 들어서자 등 뒤에 문이 천천히 닫혔고 쇠가 부딪히는 소리가 마치 제 운명을 봉인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밤이 제가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이렇게나 깊고 멀리까지 이어질 모든 일의 시작이라는 것을 저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한태호의 저택은 시간에 삼켜진 궁전처럼 서 있었습니다. 대리석 조각이 새겨진 높은 기둥, 새 한 마리 없는 고요한 정원, 그리고 호텔 연회장보다 더 화려한 샹들리에. 하지만 분위기는 차가웠습니다. 에어컨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살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최집사라고 소개한 일종의 집사격인 검은 정장의 남자가 저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우리의 발소리는 샹들리에의 창백한 노란빛을 반사하는 회색 대리석 바닥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것이 웅장했지만 죽어 있었습니다. TV 소리도, 음악 소리도, 심지어 주방에서 나는 음식 냄새조차 없었습니다. 오직 정적만이 가득했습니다. 여사님의 방입니다.
최 집사가 2층의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방은 넓었고 침대는 깔끔했으며 창문은 물이 비어 있는 수영장을 향해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도련님께서 뵙고 싶어 하십니다. 하지만 오늘 밤은 3층에 가지 마시고 누구와도 이야기하지 마시고 밤 10시 이후에는 방에서 나오지 마십시오. 저는 그를 바라보며 추측하려 애썼습니다. 위협일까? 아니면 경고일까? 왜죠? 그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숙인 뒤 떠났습니다.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은 후 저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습니다.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휴대폰을 열어보았지만 신호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와이파이도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아린이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그동안 엄마가 실망시켰다면 미안해라고만 쓰고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메시지 옆에 숫자 1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1분, 5분, 30분이 지나도 여전히 읽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지갑 속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린이가 7살 때 우리 셋이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공원에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었죠. 민준 씨가 뒤에서 저를 안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우리는 행복한 가족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시간은 무엇이든 찢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아린이가 왜 그렇게 잔인해졌는지 알 수 없었지만 묻는 것에도 지쳤습니다. 내가 아는 것은 오늘 밤 내가 낯선 집에서 낯선 사람들과 함께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을 돌보기 위해 혼자 있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밤 10시 잠자리에 들려던 순간 위층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듯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의자 같았습니다. 그리고 소리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날 떠나지 마. 억눌렸지만 분명했습니다. 젊은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외침에는 공포와 패닉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다른 한마디가 제 피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민준 씨, 제발. 저는 뻣뻣하게 굳었습니다. 방 안의 온도가 갑자기 내려갔습니다. 에어컨 때문이 아니라 제 심장이 3초 동안 멈췄기 때문입니다. 민준 씨라고? 내가 잘못 들었나? 저는 천천히 방문으로 다가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소름 끼치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마치 환청이었던 것처럼요. 하지만 저는 제가 들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누군가가 한밤중에 제 죽은 남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두려움 때문인지 아니면 이 모든 것이 단순한 마비, 환자 간병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는 예감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왠지 모르게 쫓겨난 이후 처음으로 저는 혼자가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 집사가 정확히 3번 문을 두드렸습니다. 로봇처럼 절도 있었습니다. 박 여사님, 도련님께서 뵐 준비가 되셨습니다. 저는 머리를 빗고 단정한 블라우스를 입은 뒤 어젯밤 출입이 금지되었던 3층으로 이어지는 나선형 계단을 따라 최 집사를 뒤따랐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호기심 때문만이 아니라 민준 씨의 이름을 부르던 그 목소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검은 조각으로 장식된 두꺼운 나무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최 집사가 가볍게 노크한 뒤 문을 열고 저에게 들어오라고 손짓했습니다. 그 방은 개인 서재와 침실을 합쳐놓은 듯 했습니다. 높은 창문은 커튼으로 가려져 있었고 벽은 책장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앙에 한 남자가 전동 휠체어에 앉아 우리에게 등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한태호. 그의 몸은 꼿꼿했지만 차가웠습니다. 하얀 셔츠를 입고 있었고 왼손에는 작은 리모컨을 쥐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칠흑같이 검고 단정하게 빗겨 있었지만 햇빛을 한 번도 본 적 없는 듯 했습니다. 당신이 박선희 씨? 그는 돌아보지 않고 물었습니다. 네,
도련님, 동정은 필요 없어. 조언도 쓸데없는 말도 싫어. 당신이 할 일은 세 가지야. 날 씻기고 밥 먹는 걸 돕고 내 잠을 방해하지 않는 것. 할 수 있겠어? 네, 도련님. 그는 짧고 차갑게 웃었습니다. 도련님이라고 부르지 마. 난 마비 환자지, 왕이 아니니까. 네, 태호 씨.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는 휠체어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이 마주쳤을 때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가까이서 본 그의 얼굴은 조각상 같았습니다. 잘생겼지만 차갑고 숨을 쉬지 않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무언가 갇혀 있었습니다. 마치 불에 댄 적이 있지만 그 불이 결코 꺼지지 않은 사람처럼. 내가 무서워? 그가 몸이 건조하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무서워해야 할 텐데. 이 집의 모든 사람이 날 무서워하니까. 그는 휠체어를 움직여 책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식어버린 죽 한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젯밤엔 아무것도 못 먹었어. 작은 소리에도 깨니까. 그는 저를 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새 죽을 가져와 식은 죽과 바꿨습니다. 제가 죽을 떠먹여 줄 때 그는 저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내가 왜 마비됐는지 묻지 않는군? 말씀해 주시기 전까지 제가 알 권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비스듬히 웃었습니다. 재미있네. 보통은 현명한 척하거나 걱정하는 척하는데 넌 아니군. 저는 침묵했습니다. 몇 분 후 제가 그의 손을 닦아줄 때 태호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밤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도 그냥 무시해. 이 집은 역사가 기니까. 저는 대꾸하지 않았지만 그의 손가락을 닦아주기 전에 태호가 무표정하게 물었습니다. 김민준이라는 사람, 누구지? 제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저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눈은 제 눈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을 어떻게 아세요? 제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어젯밤 헛소리를 했어. 그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기억은 안 나. 하지만 항상 꿈을 꿔 무너진 차에서 날 끌어내는 남자가 나오는 꿈. 그 남자가 자기 이름이 민준이라고 했어.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민준 씨, 사고. 언제요? 어디서? 어떻게 그를 알죠? 저는 거의 다그치듯 물었습니다. 그건 내가 물어야 할 질문이야. 태호가 맞받아쳤습니다. 왜 당신 얼굴이 내가 본 사진 속 여자와 닮았는지. 내 아버지 금고에 있던 그 사진 말이야.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리고 생전 처음으로 저는 단지 일자리를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생각보다 훨씬 더 어두운 비밀 속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비밀은 제 남편과 의도적으로 저에게 숨겨졌던 과거와 그리고 어쩌면 제 딸보다 저를 더 잘 아는 이 한태호의 가족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 후 며칠은 정적으로 감싸인 악몽처럼 흘러갔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태호가 일어나는 것을 돕고 그의 몸을 닦고 흐트러짐 없는 머리를 빗겨주고 거의 항상 똑같은 아침 식사를 떠먹여 주었습니다. 국물 없는 흰죽, 그의 삶처럼 그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과거에 대한 이상한 질문을 던질 뿐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한승원 회장에 대해서 지금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그 인물은 치료차 해외에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왠지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큰 집이 묘지처럼 고요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태호가 저에게 뒤뜰 정원에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그는 좀처럼 방에서 나오지 않았기에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는 휠체어에 앉았고 저는 그를 밀어 돌담 뒤에 숨겨진 정원으로 이어지는 긴 복도를 따라갔습니다. 정원은 아름다웠지만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듯 했습니다. 잔디는 지나치게 깔끔했고 꽃들은 피어 있었지만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중앙에는 젊은 여인의 돌 조각상이 서 있었는데
그 얼굴이 무척이나 익숙해 보였습니다. 어머님이신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태호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름은 오서연. 내가 7살 때 돌아가셨어. 자살이었지. 3층 발코니에서 뛰어내렸어.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사람들은 우울증 때문이라고 했어.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난 아버지가 그녀를 서서히 죽였다고 확신해. 칼이나 독이 아니라 조용한 모욕과 사치로 포장된 배신으로. 저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내 아버지는 아르마니 정장을 입은 괴물이야.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태호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갑자기 저를 쳐다봤습니다. 유진 그룹이라는 이름 들어본 적이 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인정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상했다는 듯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당신 남편 김민준 씨. 예전에 우리 회사에서 일했어. 맞지?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그는 재무팀의 고위 간부였어. 태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사직했지. 그 후로 아버지는 편집증 환자처럼 변했어. 매일 밤 금고를 잠그고 자기 방에 3중 경보 장치를 설치했지. 평범한 일이 아니야.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민준 씨가 마지막 몇 년 동안 밤늦게 귀가하고 불안해하며 혼잣말을 자주 했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당신 남편이 뭔가를 숨기고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아, 박 여사? 태호가 날카롭게 저를 쳐다봤습니다. 증오가 아닌 잔인한 호기심으로 가득 찬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슴속에서 무언가 울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생계를 위해 이 집에 왔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저는 민준 씨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필사적으로 닫으려 했던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악은 태호가 저보다 제 남편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가 저택으로 돌아왔을 때 최 집사가 다급한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도련님, 손님이 오셨습니다. 젊은 여성분인데 박 여사님의 따님이라고 하십니다. 제 피가 발끝으로 쏠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린이, 제가 속삭였습니다. 태호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만나봐도 될까요? 저는 안 된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냥 가라고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안의 죄책감이 너무 강했습니다. 우리는 거실로 향했고 그곳 석양빛을 반사하는 커다란 유리벽 뒤에 값비싼 원피스를 입고 거만한 표정을 한 아린이가 서 있었습니다. 아이는 다정하게 웃었지만 저는 그 미소가 가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엄마, 갑자기 와서 미안해. 근데 보고 싶어서. 엄마가 지금 재벌집에서 일한다고 들었거든.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눈은 야생동물처럼 탐욕스럽게 빛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아이는 저를 위해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무언가, 애정보다 더 반짝이는 것을 위해 온 것이었습니다. 아이는 유진그룹이라는 이름 때문에 온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거실 입구에 못 박힌 듯 서서 제 딸을 마치 낯선 사람처럼 바라보았습니다. 아린이는 천천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입술은 저를 안으려는 듯 얇게 휘었지만 몸은 전혀 안기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제는 내가 너무 심했어. 아이는 마치 드라마 대사를 연습한 것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냥 모든 게 너무 갑작스러워서 그랬어. 엄마더러 집 나가라는 뜻은 아니었는데. 나도 사람이잖아. 그렇지? 저는 아무 말 없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사과가 아니라 전략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태호는 휠체어에 앉아 우리 둘을 지켜보았습니다. 마치 체스 경기를 관람하는 것처럼 중립적인 태도였습니다. 이렇게 예쁜 딸이 있는 줄은 몰랐네요. 박 여사? 아린이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무 스윗하시네요. 김아린입니다.
한태호입니다. 태호가 작은 끄덕임과 함께 짧게 대답했습니다. 머물러 온 건가? 아니면 그냥 방문한 건가? 괜찮다면 하룻밤만 묵고 싶어요. 아린이가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보고 싶었어. 저는 단 한마디도 믿지 않았지만 아이를 내쫓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방을 쓰렴. 난 오늘 밤 간호사 방에서 잘게. 아린이는 고개를 끄덕인 후 눈에 보이는 모든 물건의 가치를 재는 듯한 눈으로 저택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태호의 방 근처 작은 공간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태호가 민준 씨의 이름을 부르던 소리, 아린이의 갑작스러운 등장, 그리고 점점 더 깊어지는 이 가족의 미스터리. 새벽 2시쯤 위층에서 다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태호가 아직 자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복도에서 그의 휠체어가 천천히 굴러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날 떠나지 마, 민준 씨. 민준 씨, 안 돼.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제 발이 명령 없이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태호의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엿보았습니다. 태호는 휠체어가 아닌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바닥에. 그는 가슴을 움켜쥐고 숨을 헐떡였습니다. 마치 길을 잃은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태호 씨. 저는 서둘러 들어가 그의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그는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눈물로 가득했지만 두려움의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기억났어요. 그가 속삭였습니다. 내 차가 다리에서 떨어졌을 때가 기억나요. 물속에서 누군가 나를 끌어냈어요. 그리고 내가 정신을 잃기 전에 그가 말했어요. 뭐라고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걱정 말아요, 태호군. 나도 당신만 하나들이 있었어. 죽음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 라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 이름을 말했어요. 민준이라고. 제 피가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건 우리 남편이에요. 제가 속삭였습니다. 확실해요? 태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꿈인 줄 알았는데 그의 얼굴이 아버지 서랍에 있던 사진과 똑같았어요. 반으로 찢어진 그 사진 말이에요. 저는 태호가 휠체어에 다시 앉는 것을 도왔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몇 분간 말없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태호가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당신 남편이 날 구했다면 그도 같은 사고 현장에 있었다는 뜻이야. 하지만 경찰 기록에는 김민준이라는 이름이 없어. 저는 재빨리 고개를 돌렸습니다. 무슨 뜻이죠? 태호는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의도적으로 기록에서 삭제되었을 수도 있다는 뜻이야. 저는 침을 삼켰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더 큰 무언가와 관련이 있을지도 몰라. 그리고 아마 아버지는 뭔가 알고 계셨을 거야. 하지만 내가 묻기도 전에 사라지셨지. 그날 밤 제가 작은 방으로 돌아왔을 때 제 캐리어가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옷가지들은 헝클어져 있었고 지갑 안에 넣어두었던 가족 사진이 사라졌습니다. 제 캐리어 위치를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고 그날 밤 소리 없이 제 방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도 단 한 명이었습니다. 아린이.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아이는 사과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찾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준비해야 했습니다. 제 딸이 이제 제가 미처 가늠하지도 못한 위험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주방에 들어갔습니다. 아린이도 태호도 과거의 소리도 없는 곳에서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최 집사가 이미 그곳에 있었습니다. 식탁 끝에 앉아 낡은 신문을 읽고 있었는데 동그란 안경이 코끝에 걸쳐 있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제가 무미건조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끄덕였습니다. 밤새 잠 못 이루셨군요. 네. 그는 이유를 묻지 않고 신문을 접으며 말했습니다. 이 댁에 대해 알고 싶으시면 여사님께서 보실 수 있는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려드렸다고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를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왜 이제 와서 이걸 알려주시죠? 저도 모든 것을 설명해 주지 못하고 떠난 사람을 잃어본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호기심이 병보다 느리지만 더 깊게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는 일어서서 중앙 계단 아래에 있는 문으로 걸어갔습니다. 늘 잠겨있던 창고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그는 저에게 열쇠를 주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서류, 편지, 사진들이 있습니다. 일부는 돌아가신 오서연 여사님의 것이고 일부는 어디에 계신지 모를 한승환 회장님의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계시진 마십시오. 도련님은 그 방이 열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시니까요. 집이 충분히 조용한 것을 확인한 후 저는 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태호는 물리치료사와 치료 중이었고 아린이는 아직 손님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방에 들어서자 눅눅한 냄새와 오래된 종이 냄새가 저를 맞았습니다. 천장의 노란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마치 과거를 비추기를 망설이는 것처럼 저는 서류, 노트, 낡은 파일로 가득 찬 나무 선반들을 따라 걸었습니다. 아래에서 세 번째 선반에서 저는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표지에 유진홀딩스 2007년 내부 활동이라고 쓰인 오래된 사진 앨범이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직원들의 사진이 있었고 오른쪽에서 두 번째 줄에 민준 씨, 제 남편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그는 젊었고 하얀 셔츠에 짙은 파란색 넥타이를 메고 이사들과 부장들 사이에서 어색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멈추게 한 것은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진 오른쪽 하단 구석에 누군가 빨간 잉크로 쓴 글씨가 있었습니다. 민준, 그가 너무 많이 알게 해서는 안 돼.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7번째 페이지에는 작은 쪽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김민준이 비밀문서 4번을 집에 보관하고 있다. 유출되면 우리 모두 끝장이다. 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문서 4번이라니 무슨 뜻일까?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민준 씨가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과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크림색 정장을 입고 눈에 띄는 시계를 찬 키 큰 남자였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민준과 승환, 일시적인 우정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 씨가 한승환 회장과 친구였다고? 왜 저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을까? 왜 숨겼을까? 저는 그 사진을 꺼내 주머니에 넣고 다시 창고문을 잠갔습니다. 제가 돌아섰을 때 발소리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아린이가 복도 끝에 서 있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은 충혈되었으며 얼굴은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엄마, 거기서 뭐해? 아이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냥 청소 좀 했어. 아린이는 팔짱을 꼈습니다. 엄마 뭔가 숨기고 있지, 응? 저는 아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너도 마찬가지잖아. 아이가 쉭 소리를 냈습니다. 난 그냥 편하게 살고 싶을 뿐이야, 엄마. 거룩한 척하지 마. 아빠도 비밀이 있었잖아. 안 그래? 저는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너 아빠에 대해 뭔가 아니? 아린이는 비스듬히 웃었습니다. 아직은.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야. 그리고 제가 다시 말할 틈도 없이 아이는 돌아서서 위층으로 빠르게 걸어갔고 저는 한 가지 확신과 함께 남겨졌습니다. 제 딸이 모든 것을, 저를 포함한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는 무언가를 사냥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비는 쉼없이 내렸고 점점 희미해지는 시간의 박동처럼 저택의 지붕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간호사 방 근처의 작은 발코니에 앉아 하늘에서 떨어지는 눈물 같은 빗방울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손에는 여전히 민준 씨와
한승환 회장의 사진이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씁쓸하게 웃고 있는 남편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이야기의 어두운 그림자가 된 남자 옆에 서 있는 모습을 휠체어가 천천히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호가 얇은 재킷을 입고 복도 뒤에서 나타났습니다. 몸의 일부는 젖어 있었죠. 그의 눈은 피곤해 보였지만 이번에는 분노가 없었습니다. 오직 공허함 뿐이었습니다. 그 방 읽었죠? 그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짓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잘 됐네요. 그가 몸이 건조하게 말했습니다. 드디어 내가 누군지, 내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됐군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직 다 아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민준 씨와 당신 아버지가 나쁜 관계였다는 건 알아요. 아주 나빴죠. 태호가 휠체어를 돌려 제 옆에 멈췄습니다. 그는 비를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어릴 땐 우리 가족이 완벽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는 똑똑하고 부자고 모든 걸 가졌죠. 하지만 알고 보니 그는 거짓 위에 왕국을 세운 외로운 늙은이에 불과했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그 모든 걸 삼킬 힘이 없어서 돌아가셨죠. 저는 침묵했습니다. 그의 말은 너무나 익숙하고 제 상처와 너무나 가까웠습니다. 어머니가 자살하기 전날 밤 두 분이 다투는 소리를 들었어요. 태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뇌물을 주고 문서를 위조하고 유령 회사를 통해 비자금을 숨기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당신 남편, 민준 씨는 어찌 된 일인지 그 모든 걸 알고 있었죠. 그가 그 비밀 경로에 접근할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으니까. 무슨 뜻이죠? 저는 거의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민준 씨는 침묵을 지키기로 암묵적으로 동의했어요. 하지만 그가 거절한 걸 알아요. 그러자 그는 시스템에서 사라졌죠. 아버지가 모든 걸 정리했어요. 마치 민준 씨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민준 씨는 그토록 큰 비밀을 혼자서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태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당신은 왜 마비가 된 거죠? 그것과 관련이 있나요? 태호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회사를 물려받기를 강요했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그 안에 모든 부패를 알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해외로 떠나기 하루 전 도망치려 했을 때 사고가 났어요. 제 차가 고속도로 다리에서 추락했죠. 그게 평범한 사고가 아니었다는 걸 알아요. 당신 아버지가 증거는 없지만 알아요. 모두가 알죠. 정적이 흘렀습니다. 밤바람이 제 스카프 끝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태호가 상처받은 어린아이처럼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미워요. 하지만 그보다 더 미운 건 내가 그에게 맞서 싸우기엔 너무 비겁했다는 거예요. 당신 남편은 나보다 훨씬 용감했어요. 저는 태호의 팔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힘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상처가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한 상처. 갑자기 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모르는 번호로부터 온 메시지였습니다. 그 서류 아직 가지고 있다면 당신도 위험해. 당신 딸까지도. 그들이 지켜보고 있어. H 누구지? 저는 태호를 쳐다봤습니다. 이니셜 H를 쓰는 사람 누군지 알아요? 누구든 될 수 있죠. 하지만 우리 세계에서 자기 신분을 숨기기 위해 H라는 이니셜을 쓰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에요. 누구요? 태호가 저를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한승환, 제 아버지요. 저는 몸이 굳었습니다. 그럼 아직 살아있다는 거네요. 태호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그가 당신에게 연락하기 시작했다는 건 당신이 너무 깊이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날 밤 처음으로 두려움은 상실이나 배신이 아닌 이 모든 것, 저와 아린이, 심지어 민준 씨의 죽음까지도 인간을 자신의 유산이라는 체스판 위에 졸로 여기는 한 남자의 계획의 일부였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태호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방에서 더 자주 나왔고 말을 더 많이 했으며 가장 놀라운 것은 미소를 짓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냉소적이거나 시큰둥한 미소가 아니라 세상을 다시 믿는 법을 배우는 아이에게서 나오는 듯한 어색한 미소였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턴가 저는 더 이상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그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인내심을 갖고 그에게 아침 식사를 떠먹여주고 입가를 닦아주고 천천히 머리를 빗겨주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제가 어깨를 만지는 것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제가 책을 읽어줄 때 휠체어에서 잠이 들기도 했습니다. 누군가 나를 이렇게 인간처럼 대해준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 오후 제가 그를 정원으로 데려갔을 때 그가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 대우받을 자격이 있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이 집에서는 아니에요. 그가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오기 전까지 이 집은 그냥 벽과 썩은 기억뿐이었어요. 저는 그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상처가 있었지만 새로운 빛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상처가 하룻밤 사이에 아물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처가 사랑으로 어루만져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벌어질 것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다 마치 자신의 생각을 견딜 수 없다는 듯이 태호가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당신처럼 좋은 분이었다면 아마 난 엄마를 잃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동안 우리는 각자의 삶의 폐허 속에서 우연히 서로를 발견한 두 이방인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함께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제가 아린이의 방, 즉 이전에 제 방으로 들어갔을 때 제 캐리어가 다시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번에는 지갑이 완전히 사라졌고 그 안에 있던 민준 씨의 사진과 그 뒤에 끼워두었던 손편지도 함께였습니다. 민준 씨가 죽기 2주 전에 쓴 편지, 제가 아직 읽어보지 못한 편지였습니다. 패닉에 빠져 저는 태호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아린이가 복도에서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엄마, 뭐 찾고 있어? 아이가 물었습니다. 냉소적인 미소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엄마 지갑 어디 있니? 아린이는 눈썹을 치켜떴습니다. 아, 그냥 궁금해서. 그거 아빠가 쓴 편지지? 안타깝게도 내용은 텅 비었더라. 아빠 인생처럼 제 손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네, 아빠에 대해 그렇게 말하지 마. 왜? 아빠가 천사라서. 아빠도 비밀은 있었어, 엄마. 그리고 이제 와서 이 부잣집에서 영 노릇이야. 뭘 얻으려고? 장애인 남자 유산? 아니면 인정? 저는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는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 일하는 거지. 관심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야. 네가 예쁜 얼굴과 교활한 혀로 모든 걸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넌 사람 잘못 봤어. 아린이는 저를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난 엄마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걸 봐. 그리고 엄마가 계속 날 방해하면 나도 많은 걸 말할 수 있어. 아이는 저를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어깨가 제 팔을 세게 부딪혔지만 저는 맞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몸이 떨렸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같은 방향에서 다시 나를 덮친 실망감 때문이었습니다. 내 딸이 한밤중 모두가 잠들었을 때 저는 태호의 방으로 몰래 들어갔습니다. 그는 여전히 깨어 있었습니다.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나는 엄마로서 실패했어. 제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은 차분했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식이 아닌 사람을 치유하고 있어. 그건 실패가 아니야. 저는 다가섰습니다. 하지만 내 딸은 구하지 못했어. 아직 구할 수 있어. 그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포기하지 않는 한. 저는 그의 의자 옆 바닥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정적 속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저는 아린이를 잃었을지 모르지만 제 자신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내가 엄마의 길을 멈춘다면 내가 겪어온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절망으로 만들어진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상처에서 태어나 그 위에 서는 법을 배운 여자였습니다. 그날 아침 태호는 돌아가신 어머니 오서연 여사의 서재에 같이 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택 동쪽 별채에 있는 잠긴 방으로 최 집사조차 가까이 가기를 꺼리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태호는 열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벽에 걸린 오래된 그림 뒤에 비밀 노트를 남겼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이 장소를 싫어하셨어. 우리가 그의 휠체어를 밀어 먼지 쌓인 긴 복도를 따라가며 그가 말했습니다. 아마 여기가 아버지가 통제할 수 없는 유일한 공간이었기 때문일 거야. 방은 오래된 나무 냄새와 희미해진 향수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얇은 커튼이 반쯤 열린 창문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약하게 나부꼈습니다. 벽에는 바닷가에 서 있는 한 여인의 큰 그림이 걸려 있었는데 그녀의 얼굴은 태호와 닮아 있었습니다. 그림 뒤에는 작은 틈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태호가 오른쪽 부분을 누르자 작은 딸깍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밀 서랍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나무 상자와 상아색 표지의 노트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노트를 열었습니다. 글씨는 섬세하고 정갈했습니다. 오서연의 것이었습니다. 내가 죽거든 승환을 믿지 마라. 그는 두 개의 얼굴을 가졌고 세상에는 오직 하나만 보여준다. 김민주는 그에게 맞선 유일한 용감한 남자였지만 그 역시 자신이 너무 늦게 깨달은 부패의 희생자였다. 제 남편의 이름이 다시 등장하자 손이 떨렸습니다. 태호는 페이지를 넘기다가 마치 문서 사본처럼 보이는 오래된 종이가 끼워진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이거야. 그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내가 찾던 거. 그 페이지에는 해외 지주회사 비공식 자금 이체 접근 권한 수령인 항목 아래에 민준 씨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태호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는 유령 회사 이름으로 비자금을 해외 계좌로 옮겼어. 민준 씨가 그 달이 역할을 했던 거고. 하지만 민준 씨가 그 돈이 더 더러운 일에 쓰인다는 걸 알았을 때 뭔지는 모르지만 그는 멈추고 폭로하겠다고 위협했어. 그러자 그의 모든 흔적이 사라졌지. 저는 거의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준 씨는 단순한 희생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고 맞서 싸웠습니다. 태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건 당신 남편이 단순한 뇌졸중으로 죽은 게 아닐 수도 있다는 뜻이야. 어쩌면 입을 열기 전에 침묵당했을 수도 있어. 가슴이 돌로 짓눌리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 씨의 그 모든 긴 밤과 불안, 결코 털어놓지 않았던 모든 걱정들이 이제야 이해가 갔습니다. 태호가 저를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린이가 당신 캐리어에서 편지를 훔쳤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편지에는 아린이뿐만 아니라 내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위험에 빠뜨릴 정보가 담겨 있을 수 있어. 만약 그 편지에 민준 씨가 보관했던 계좌 이름이나 증거 서류가 들어있다면 우린 공경에 처한 거야.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린이와 얘기해야겠어. 하지만 제가 발걸음을 떼기도 전에 최 집사가 문가에 나타났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죄송합니다. 박 여사님, 도련님, 손님이 오셨습니다. 누구? 태호가 물었습니다. 최 집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전에 한 회장님 밑에서 일했던 가족의 오랜 변호사입니다.
이름은 이상철입니다. 태호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이상철 변호사는 죽었어. 최 집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거실에 와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위에 김민준이라고 쓰인 검은 서류철을 들고 있습니다. 저와 태호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진실이 곧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야기의 그 부분이 어쩌면 훨씬 더 고통스러울지도 모르는 그 부분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제 남편이 단지 아는 사람이 아니라 무덤까지 쫓기던 사람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이제 저와 제 딸이 그 똑같은 길 위에 서 있다는 사실. 피와 거짓으로 얼룩진 그 길 위에 이상철 변호사는 거실에 꼿꼿이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는 새하얗고 낡은 정장은 커 보였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거의 10년 동안 자취를 감췄던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타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가 대리석 테이블 위에 검은 서류철을 놓았습니다. 그의 손은 마치 그것이 비밀 상자인 양 여전히 서류철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고 김민준 씨의 것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그가 돌아가시기 2주 전에 제게 맡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아내가 유진그룹 댁에 발을 들였을 때만 이것을 전해주십시오. 제 피가 들끓고 손에 땀이 찼습니다. 태호는 맞은편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가면 같았습니다. 저는 이상철 변호사 옆에 앉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태호가 저에게 뒤뜰 정원에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그는 좀처럼 방에서 나오지 않았기에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는 휠체어에 앉았고 저는 그를 밀어 돌담 뒤에 숨겨진 정원으로 이어지는 긴 복도를 따라갔습니다. 정원은 아름다웠지만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듯 했습니다. 잔디는 지나치게 깔끔했고 꽃들은 피어 있었지만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중앙에는 젊은 여인의 돌 조각상이 서 있었는데 그 얼굴이 무척이나 익숙해 보였습니다. 어머님이신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태호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름은 오서연. 내가 7살 때 돌아가셨어. 자살이었지. 3층 발코니에서 뛰어내렸어.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사람들은 우울증 때문이라고 했어.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난 아버지가 그녀를 서서히 죽였다고 확신해. 칼이나 독이 아니라 조용한 모욕과 사치로 포장된 배신으로. 저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를 고립시키고 흔적을 지웠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민준 씨가 혼자 간직했던 모든 것, 저와 결코 나누지 않았던 모든 것이 실은 너무나 크고 한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이상철 변호사가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박 여사님, 남편분께서는 자신의 도덕을 지키기 위해 불을 거절하셨지만 언젠가 그 거절한 것이 자신에게 되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맡기신 겁니다.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사님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이제야 나타나셨습니까? 이상철 변호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 역시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한승환 회장님은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라 포식자입니다. 그리고 저는 잘못된 파일을 한 장 열었다가 제 자식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여사님께서 이곳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적이 방을 감쌌습니다. 태호가 유언장 사본을 집어들었습니다. 이 서류가 진짜라면 박 여사님은 법적으로 민준 씨를 통해 유진그룹 주식의 일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재빨리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돈은 필요 없어요. 그저 제 남편이 왜 그렇게 많은 짐을 혼자 짊어지고 죽어야 했는지 알고 싶을 뿐입니다.
이상철 변호사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남편분께서는 우정을 너무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한승환 회장에게 아직 마음이 남아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태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되었고 턱은 굳어졌습니다. 모든 걸 밝히겠어. 언론을 부를 거야. 이 더러운 유산을 하나하나 파헤치겠어.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이상철 변호사가 재빨리 말했습니다. 모두가 그를 쳐다봤습니다. 따님, 아린 양이 어젯밤 한 회장님의 변호사와 연락했습니다. 따님은 여사님 캐리어에 있던 편지를 교환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내년에 신설될 자회사에 이사직을 받는다는 조건으로요. 제 심장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뭐라고요? 이상철 변호사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유산을 속임수로 가득 찬 회의실의 빈 의자 하나와 맞바꾼 겁니다. 저는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아린이. 내 피와 살이 민준 씨의 마지막 조각을 권력이라는 한 줌을 위해 팔아넘겼습니다. 태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그렇다면 그 애도 내 아버지와 똑같군. 저는 일어서려 했지만 무릎이 떨렸습니다. 내 딸이에요. 아직 잘 몰라서 그랬을지도. 이상철 변호사가 제 어깨를 가만히 만졌습니다. 젊은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압니다. 때로는 그냥 신경 쓰지 않을 뿐이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린이는 저를 실망시킨 것뿐만 아니라 민준 씨를 배신했습니다. 그 모든 탐욕에서 벗어나기 위해 기꺼이 죽음을 택했던 남자를, 그리고 이제 민준 씨의 피가 채마르기도 전에 그 피는 권력의 식탁 위에서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를 확실히 알았습니다. 저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이번만큼은 민준 씨를 위해서도, 그리고 모든 것을 잃었지만 맞서 싸울 용기는 잃지 않은 나 같은 여자를 위해서도. 그날 저는 제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아린이가 저택 뒤뜰 테라스에 앉아 검은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와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태도는 여유로웠고 머리카락을 만지작거리며 작게 웃었습니다. 마치 사업 협상을 하는 커리어 우먼처럼. 하지만 맞은편 남자의 표정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날카롭고 민첩했으며 마치 상품을 평가하듯 아린이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저는 유리 커튼 뒤에 서서 마치 제 딸이 자신을 파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 같았습니다. 육체적으로가 아니라 더 심하게 가족의 자존심을 팔고 있었습니다. 몇 분 후 아린이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만족감으로 빛났습니다. 아까 누구랑 얘기했니? 제가 거실을 지나가는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파트너. 아이가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이름은 조민혁. 협력 제안에 관심 있는 회사 변호사래. 누구 이름으로 하는 제안인데? 아이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소가 끔찍했습니다. 당연히 유진그룹 이름으로지. 그리고 엄마 이름도. 엄마가 협력에 동의한다면. 협력? 저는 분노를 거의 참을 수 없었습니다. 네가 엄마 캐리어에 있던 정보를 자리와 돈을 위해 팔아넘겼구나.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알기나 해? 우리의 미래를 구하는 거야. 아이가 무미건조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똑똑하면 이 재산의 일부를 가질 수 있어. 영원히 가난하게 살 필요 없잖아. 엄마, 아빠는 돌아가셨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어. 우리는 낡은 사진이랑 드라마 같은 편지밖에 못 받았다고. 하지만 유진그룹은 엄마한테 제대로 된 삶을, 나한테는 정상의 자리를 줄 수 있어. 네, 아버지의 진실성을 희생해서? 아이가 거칠게 한숨을 쉬며 가방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아빠는 너무 이상적이었어. 결과를 봐. 젊어서 죽고 돈도 없고 영향력도 없었잖아. 난 아빠처럼 되고 싶지 않아. 난 권력을 갖고 싶어, 엄마.
사람들이 날 동정해서가 아니라 날 잃을까봐 두려워서 존중했으면 좋겠어.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네가 지금 누구인지 알기는 하니? 엄마도 자기가 누군지 모르잖아. 안 그래? 아이가 날카롭게 맞받아쳤습니다. 엄마가 이 집에서 구원의 천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하지만 엄마는 우연히 부자들의 치부에 접근하게 된 이류 간병인에 불과해. 우리 둘 다 그냥 얹혀 사는 거야, 엄마. 하지만 우리가 똑똑하면 우리 신분을 주인으로 바꿀 수 있어.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어디에도 안 가. 아이가 저를 날카롭게 쳐다보며 맞섰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전까지는. 아이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저는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떨렸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사랑과 기도로 키운 내 딸이 이제 아버지가 그토록 힘들게 파괴하려 했던 시스템의 파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태호가 저를 자신의 서재로 불렀습니다. 그는 서류 더미를 앞에 두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린이가 조민혁 변호사와 직접 협상했다는 소식 들었어요. 그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배경을 확인해 봤어요. 아버지의 신임을 받던 변호사예요. 만약 아린이가 정말로 조민혁에게 민준 씨의 편지에 접근하도록 허락했다면 그들은 반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 유산 문제뿐만 아니라 명예훼손까지도요. 저는 태호를 쳐다봤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죠? 태호가 저를 깊이 쳐다봤습니다. 맞서 싸워야죠. 무슨 뜻이에요? 그들과 같은 무기로 맞서는 거예요. 진실로, 협박이나 법적 함정이 아니라 모든 증거를 대중에게 공개하는 거죠.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모든 것을 아린이까지도 불태울 거예요. 태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소리가 나지막했습니다. 때로는 상처가 골마 터질 때까지 열어둬야 나을 수 있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 싸움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아린이가 다칠 것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것이 유일한 길일지도 모릅니다. 아이는 이미 너무 깊이 빠져버렸으니까요. 그리고 어쩌면 이제 제가 단지 안아주기만 하는 엄마가 아니라 제 딸과 맞서야 할지라도 마주하는 엄마가 되어야 할 때인지도 모릅니다. 3일 후 저택의 분위기는 변했습니다. 공기는 더 무거워졌고 모든 대화는 함정처럼 느껴졌으며 모든 발걸음은 얇은 유리 위를 걷는 것 같았습니다. 아린이는 이제 완전히 변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깔끔하게 차려입고 전문가적인 어조로 통화했으며 심지어 임시 사무실로 쓸 개인 공간을 요구했습니다. 하인들에게 명령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이 집의 정당한 주인인 것처럼. 그리고 가장 가슴 아픈 것은 더 이상 엄마가 아닌 박처 여사님이라고 저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날 저는 식당에 들어갔다가 아린이가 조민혁 변호사와 편안하게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 앞에는 주식 데이터와 유진그룹의 지주 구조가 투영된 노트북이 열려 있었습니다. 봐, 내 아버지 편지 증거로 우선 작은 소송부터 제기하는 거야. 조민혁이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압박을 높이고 협력 의사를 보인 뒤 서서히 장악하는 거지. 아린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이 반짝였습니다. 난 그냥 주식이 아니라 이사 자리를 원해. 그리고 김이라는 성은 쓰고 싶지 않아. 너무 무겁고 드라마가 너무 많아. 아빠 중간 이름인 민을 쓸 거야.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아이는 심지어 아버지의 성이라는 유산마저 자신의 삶에서 잘라내고 싶어 했습니다. 조민혁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아, 우리 간병인 여사님 오셨네. 태호 도련님 드릴 차라도 있나? 그의 냉소적인 어조가 저를 찔렀습니다. 아린이가 킥킥거렸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린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네가 어디서 왔는지 잊었구나. 아린이가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잊지 않았어, 엄마. 오히려 내가 얼마나 작고 가난하고 무시당했는지 똑똑히 기억하기 때문에 변하고 싶은 거야. 내 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모든 것을 파괴하면서 아빠는 도덕을 지켰고 나는 힘을 지킬 거야. 우린 길이 달라, 엄마. 저는 다가섰습니다. 그 힘이 널 상실감으로부터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니? 아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중요한 건 내 자존심을 잃지 않는 거야. 저는 거의 웃을 뻔했습니다. 내 자존심? 넌 자리와 지위를 위해 내 아버지의 이름을 담보로 잡았어. 그건 자존심이 아니라 판매 가격이야. 조민혁이 일어섰습니다. 이 대화는 건설적이지 않은 것 같군요. 아린 씨, 차에서 기다리겠습니다. 공증인에게 가야 하니까요. 조민혁이 떠난 후 아린이는 저를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엄마, 내가 성공할까봐 두려운 거지?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네가 성공할까봐 두려워. 하지만 텅 비고 부유하지만 혼자인 모습으로 거울 속 내 그림자를 더 이상 알아보지 못하게 될까봐 두려워. 아이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 거울은 이미 오래전에 깨졌어, 엄마. 그러고는 전쟁의 승자처럼 자신감 넘치는 걸음으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걸음이 떨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그 아이를 키웠으니까요. 그것이 승리가 아니라 도망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밤에 태호가 저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그는 불안해 보였습니다. 침울한 표정으로 태블릿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죠. 조민혁이 수정된 문서 초안을 업로드했어요. 그들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우리에게 시간이 거의 없다는 뜻이에요. 태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앞서야 해요. 우리에겐 원본 문서가 있고 어머니의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없는 한 가지가 있죠. 목소리를 낼 준비가 된 내부자의 증언. 누구요? 최 집사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가 그럴 용기가 있을까요? 태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모든 부패를 처음부터 알았던 사람이에요. 개인적인 기록을 보관해왔고 오늘 밤 그걸 당신에게 전부 넘겨줄 거예요. 저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 채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호가 저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우리는 싸울 거예요. 하지만 당신은 아린이를 잃을 준비를 해야 해요. 어쩌면 영원히.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거의 들리지 않게 말했습니다. 만약 그래야만 한다면 나는 그 아이를 놓아줄 거예요. 하지만 마지막 경고 없이, 마지막 사랑 없이 보내지는 않을 거예요. 마지막 사랑은 항상 포옹이 아니니까요. 때로는 마지막 사랑이란 더 이상 구할 수 없는 사람을 놓아줄 용기이니까요. 그날 밤 최 집사가 제 방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은 떨리고 있었고 얼굴은 평소보다 더 창백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노트 한 권과 빨간 실로 묶인 작은 USB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12년 동안 보관해온 전부입니다. 그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받았습니다. 왜 이제서야?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 역시 비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 회장님께서 무슨 짓을 했는지 똑똑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민준 씨의 서명을 위조하는 것을 본 적도 있습니다. 민준 씨가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알았지만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쫓겨날까봐 두려워서 침묵했습니다. 제 월급으로 제 아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었으니까요. 당신 아들은 지금쯤 자랑스러워하겠네요. 그는 작고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제 아들은 죽었습니다. 뇌종양으로요. 그리고 죽기 전에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아버지는 살아있지만 시체 같아요. 저는 차라리 고개를 떳떳이 들고 죽는 게 낫겠어요. 저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 말들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최 집사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여사님께서 이 장을 올바르게 닫을 수 있도록 도울 수는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최 집사가 떠난 후 저는 태호와 함께 그 노트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불법 자금 이체의 시간과 날짜, 유령 회사의 이름, 한승환 회장과 그의 검은 사업 파트너들 사이에 비밀 녹취 대화, 그리고 김민준 흔적 제거라는 제목의 한 페이지 등 완전한 연대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침묵 속에서 그것을 읽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대상은 원본 문서를 보관하고 있음. 주체는 너무 정직하여 연루시키기 어렵지만 감시 없이 살려두기에는 너무 많이 알고 있음. 통제 불가능할 시 먼저 평판을 파괴해야 함. 시나리오, 경제적 압박, 사회적 고립, 의료 접근 차단. 태호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함정에 빠뜨린 것뿐만 아니라 서서히 고문한 거였어.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민준 씨는 알고 있었지만 침묵을 택했습니다. 그는 타협하며 사는 것보다 명예롭게 죽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태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끝낼 시간이야. 다음 날, 태호는 아린이를 포함한 저택의 모든 직원을 중앙홀에 모았습니다. 아린이는 상아색 블레이저를 입고 방 가장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녀는 무슨 일이 닥칠지 몰랐습니다. 태호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이번에는 일어섰습니다. 네, 그는 일어섰습니다. 방 전체가 침묵에 잠겼습니다. 아린이는 얼어붙었습니다. 너 설 수 있어? 태호가 그녀를 무미건조하게 쳐다봤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그럴 수 있었어. 그저 누가 먼저 내 등을 찌를지 기다렸을 뿐이야. 네가 승자였군. 아린이는 입을 열어 말하려 했지만 태호가 손을 들어 그녀를 막았습니다. 해명은 필요 없어.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을 공개할 거야. 그가 신호를 보내자 중앙홀에 대형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그곳에는 불법 문서, 한승환 회장과 조민혁 변호사 사이의 대화, 그리고 민준 씨의 이름이 적힌 원본 유언장 등 데이터가 투영되었습니다. 그리고 최 집사의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그는 떨리지만 확고한 목소리로 자신의 기록을 직접 읽어내려갔습니다. 아린이는 침묵했습니다.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얼굴에서 핏기가 서서히 가셨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발이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만해. 그녀가 마침내 소리쳤습니다. 난 그냥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었을 뿐이야. 이 모든 게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고. 네 아버지는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 죽었어. 제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목소리로 잘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너는 그걸 사회적 지위를 위해 맞바꿨어. 넌 심지어 내 성까지 지우고 싶어 했지. 김민준이라는 치욕이 튀지 않도록. 아린이가 가방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내가 성공하고 싶은 게 뭐가 잘못이야. 엄마처럼 비참하게 살고 싶지 않은 게 뭐가 잘못이냐고. 저는 다가가서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내 잘못은 성공하고 싶다는 게 아니야.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열심히 서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훔칠 수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게 잘못이야.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기 시작했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태호가 실망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내 모든 인맥, 조민혁과의 모든 거래는 우리가 이미 동결시켰어. 그리고 한 가지 더. 한승환 회장도 네가 실패했다는 걸 알아. 그는 널 보호하지 않을 거야. 아린이는 침묵했습니다. 천천히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녀는 길 잃은 아이처럼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지만 저는 그녀를 안아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곳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어쩌면 처음으로 아린이는 자신이 내린 결정의 공허함을 진정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인과응보에 막이 올랐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밝혀졌지만
정의는 아직 실현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맹세했습니다. 민준 씨를 위해, 나 자신을 위해, 그리고 심지어 아린이를 위해서라도 이 일을 끝내겠다고. 그날 밤 모든 사람이 각자의 방으로 돌아가고 스크린이 꺼지고 진실이 무자비하게 공표된 후 저는 제 방의 작은 책상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최 집사가 숨겨진 금고에서 찾아낸 민준 씨가 남긴 마지막 편지의 손글씨 사본을 꺼냈습니다. 종이는 누렇게 변했고 접힌 부분은 약해졌지만 잉크는 여전히 뚜렷했습니다. 내 아내 선희에게, 만약 이 편지가 당신에게 닿았다면 내가 이 마지막 비밀을 지키는데 실패했다는 뜻이겠지.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아. 당신은 늘 그랬듯이 버텨낼 거야. 많은 것을 숨겨서 미안해. 내가 겪었던 두려움 속에서 당신이 살게 하고 싶지 않았어. 나는 한승환의 조직에서 벗어나려 했지만 그들은 너무 깊고 너무 거대했어. 세상을 구할 수는 없었지만 당신과 아린이는 구할 수 있었어. 훗날 아린이가 자라서 아빠는 왜 조용히 떠났어요? 라고 묻거든 이렇게 대답해줘. 사랑은 때로 관객 없이 희생해야 하거든. 나를 용서해줘. 그리고 만약 당신이 아직 힘이 있다면 그가 양심에 속한 것을 빼앗게 두지 마. 민준 저는 울었습니다. 무너지는 울음이 아니라 이제껏 알았던 것 중 가장 고독한 울음이었습니다. 마침내 털어놓지 못한 짐을 이해한 사람의 울음. 민준 씨가 희생자로 죽은 것이 아니라 수호자로 죽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편지를 다시 접어 가슴에 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의 얼굴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부드럽고 아린이가 잠들었을 때 항상 머리를 빗겨주던 민준 씨. 내가 새 옷의 가격표를 떼는 것을 잊었을 때 작게 웃던 민준 씨. 결코 숭배받기를 원치 않고 그저 조용히 사랑받기를 원했던 민준 씨. 그리고 저는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당신의 유산을 지킬게요. 돈이 아니라 가치, 정직, 존엄을. 다음 날 아린이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방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노크하지 않고 그저 서 있었습니다. 안에서 그녀의 흐느낌이 들렸습니다. 자신의 슬픔에 부끄러워하는 사람처럼 낮고 억눌린 흐느낌이었습니다. 들어가고 싶었지만 그녀가 다시 세워지기 전에 먼저 무너져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태호가 복도에서 제게 다가왔습니다. 내일 기자회견을 열 거예요. 모든 걸 밝힐 겁니다. 제 옆에 서주셨으면 해요. 저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태호 씨, 당신은 제 아버지 옆에 섰던 그 누구보다 더한 사람이에요. 당신은 돈 때문에 선 것이 아니라 용기 때문에 섰어요. 그건 직이나 혈통보다 더 중요해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10일시경 저택의 전기가 갑자기 나갔습니다. 보안 경보가 2번 울리더니 꺼졌습니다. 저와 태호는 동시에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린이도 창백한 얼굴로 방에서 나왔습니다. 최 집사가 아래 복도에서 급히 달려왔습니다. 누군가 지하를 통해 들어오려 했습니다. 시스템이 완전히 다운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을 끌 수 있는 건 이 집의 주인뿐입니다. 저는 태호를 쳐다봤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내가 아니야. 우리 셋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그러다 태호가 한마디를 내뱉었고 그 말에 제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승환. 우리는 중앙 홀로 달려갔고 그곳 높은 창문에서 들어오는 달빛만이 비추는 어둠 속에 한 남자가 꼿꼿이 서 있었습니다. 머리는 하얗고 몸은 여전히 건장했으며 눈은 몇 년 전 사진에서 봤던 것과 똑같았습니다. 한승환 회장. 그는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는 환영이 아니었습니다.
경고였습니다. 오랜만이군, 박선희. 그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봤을 때보다 더 강해 보이는군. 안타깝게도 당신은 한 가지를 잊었어. 그게 뭐죠? 제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거의 떨렸습니다. 그는 저를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이 세상은 정직한 자의 편이 아니야. 이 세상은 진실을 살 수 있는 자의 것이지. 태호가 한 걸음 나섰습니다. 아버지께서도 한 가지 잊으셨군요. 뭐? 우리는 아버지가 세운 세상 따위는 필요 없어요. 우리는 두려움이 아닌 진실 위에 우리만의 세상을 세울 겁니다. 한승환 회장은 작게 웃더니 그의 눈은 저에게로 향했습니다. 민준의 유산을 구하고 싶나? 그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잊었군. 나는 아직 당신들과 끝나지 않았어. 그리고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저는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싸울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한승환 회장은 마치 옥좌에서 막 내려온 늙은 신처럼 어두운 방 한가운데에 차분하게 서 있었습니다.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진실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경찰 불러요. 제가 최 집사에게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움직이기도 전에 조민혁 변호사가 왼쪽 복도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두 남자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검은 가방과 빨간 불이 켜진 작은 리모컨 같은 의심스러운 물건을 들고 있었습니다. 편지 한 장으로 유진그룹의 유산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조민혁이 태호에게 말했습니다. 너무 순진했군. 아린이는 충격받은 채 조민혁을 쳐다봤습니다. 너 한 회장하고 손잡았어? 네가 말한 건, 내가 말한 건 조민혁이 차갑게 말을 잘랐다. 네가 충분히 똑똑하다면 올라설 수 있다는 거였지. 하지만 넌 압박이 오자마자 패닉에 빠지는 어린애에 불과했어. 한승환 회장이 경멸스럽게 아린이를 쳐다봤습니다. 내 딸은 이용하기 너무 쉬웠어, 박선희. 멈춰야 할 때를 모를 만큼 너무 탐욕스러웠지. 예전에 제 엄마처럼 저는 한 걸음 나섰습니다. 두려움 없는 눈으로 그를 쳐다봤습니다. 우리를 같은 취급하지 마. 민준 씨는 당신을 믿었고 당신은 그 믿음을 독과 함정으로 갚았어. 한승환 회장은 짧게 웃었습니다. 그가 약했기 때문이지. 태호가 쉭 소리를 내며 떨리는 손으로 지팡이를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한 가지 잊었어. 세상은 변했어. 언론을 영원히 살 수는 없어. 우리는 이미 일부 데이터를 공용 서버를 통해 퍼뜨렸어. 내가 오늘 밤 죽으면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거야. 조민혁이 다가와 손에 든 장치를 들어 올렸습니다. 너희들이 이 집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나? 이 저택은 한승환 회장님 소유야. 그리고 만약 그분의 비밀과 함께 묻혀야 한다면 우린 준비됐어. 아린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미쳤어. 그리고 뒤쪽 주방에서 작은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불길이 빠르게 번졌고 커튼이 불타고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아린이가 기침하며 제게 달려왔습니다. 눈은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엄마, 엄마, 우리 나가야 해.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하지만 태호는 뒤에 남아 아버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두 세대가 마침내 서로를 벌거벗은 채 마주한 것처럼 그들의 시선이 교차했습니다. 가야 해. 태호 씨. 제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한승환 회장은 아들에게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오늘 밤 네가 떠난다면 넌 더 이상 유진그룹의 사람이 아니다. 태호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생전 처음으로 저는 보았습니다. 태호가 지팡이를 놓고 느리지만 확고하게 걸음을 떼는 것을. 그의 다리는 아직 완전히 강하지 않았지만 아버지의 어두운 유산으로부터 걸어 나오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우리는 옆복도를 통해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아린이가 저를 도와 태호를 부축했습니다.
불길이 천장을 핥기 시작했습니다. 최 집사는 이미 밖에서 소방서와 경찰에 연락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몇 분 후 저택은 불의 지옥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옷은 먼지투성이었고 몸은 떨렸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저에게 끝없는 상처를 주었던 내 딸이 땅바닥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떨렸습니다. 엄마, 내가 바보였어. 내가 나빴어. 나는 배신자야. 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대답하지도 만지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린이가 제게 기어와 무릎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날 용서 안 해도 이해해. 하지만 제발 나를 버리지 마. 제 눈물이 그대로 흘러내렸습니다. 말을 할 수도 안아줄 수도 없었지만 미워할 수도 없었습니다. 역사와 거짓, 그리고 복수를 불태우는 불길 속에서 제 더미로부터 작은 진실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제 딸이 마침내 돌아왔습니다. 영광 속이 아니라 정직한 파멸 속에서. 그리고 그날 밤 저는 그녀를 상처투성이지만 현실적으로 천천히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밤은 모든 것의 끝이 아니었지만 치유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내일 지불해야 할 대가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저는 어떤 것도 지불하는 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누가 제 곁에 서 있는지, 그리고 누가 자신의 탐욕과 함께 불타버렸는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택은 숯덩이만 남았습니다. 불에 탄 기둥의 잔해, 녹슨 창틀, 그리고 과거의 먼지처럼 날리는 잿더미뿐이었습니다. 불은 꺼졌지만 아직 모든 것이 진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경찰이 몰려들고 노란색 통제선이 설치되었습니다. 구급차가 오갔습니다. 한승환 회장은 잔해 속에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조민혁 변호사도 사라졌습니다. 태호는 임시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왼손에는 깁스를 했지만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도망쳤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내가 다가갔을 때 다시 돌아올 거예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상관없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더 이상 요새가 없죠. 저택은 단순한 집이 아니라 그의 소굴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는 집 없는 신세가 됐죠. 저는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태호 씨, 제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아직 이해가 안 가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예전에 민준 씨가 사고 때 당신을 구했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경찰은 구조 보고서에 민준 씨 이름이 없다고 했어요. 목격자도 흔적도 없었죠. 태호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숨겼으니까요.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바로 알았어요. 아버지가 누가 날 구했는지 알게 되면 그 사람을 세상 끝까지 쫓아갈 거라는 걸. 그래서 거짓말했어요. 누가 내 목숨을 구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요. 저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가 정신을 잃기 전에 속삭인 이름으로 그가 민준 씨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때 그 비밀을 지켜야 한다는 걸 깨달았죠.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그럼 민준 씨가 누군지 제가 이 집에 오기 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거네요. 그는 저를 쳐다봤습니다. 네, 그럼 왜 저에게 바로 말하지 않았어요? 왜 모든 것이 무너질 때까지 침묵했죠?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가 비겁했기 때문이에요. 저 역시 통제하거나 통제당하라고 가르치는 시스템의 아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당신이 왔을 때 모든 게 변했어요. 저는 거의 믿을 수 없다는 듯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화를 낼 수 없었습니다. 만약 제 입장이 반대였다면 저 역시 같은 행동을 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태호가 저를 깊이 쳐다봤습니다. 박 여사님, 저는 당신 남편에게 목숨을 빚졌고
이제 당신에게 진실을 빚졌습니다. 그는 최 집사가 가져다 준 임시 작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고 무거운 갈색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민준 씨의 것입니다. 만약 내 아내가 언젠가 이곳에 오고 세상이 더 이상 그녀에게 안전하지 않다면 이것을 전해주게 라는 메시지와 함께 제게 전달되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한승환 회장의 친필, 서명이 있는 유진그룹의 검은 문서들, 전체 사본, 마지막 빗띠라는 라벨이 붙은 암호화된 USB, 그리고 민준 씨의 손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선희에게 만약 당신이 이걸 읽고 있다면 내가 모든 것을 영원히 숨기는데 실패했다는 뜻이겠지. 미안해. 하지만 적어도 이제 당신은 내가 아린이가 어디서 왔는지 잊지 않고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강한 여자로 자라기를 바랐다는 걸 알겠지. 내가 틀렸거나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을지도 몰라. 하지만 당신이라면 바로잡을 수 있다고 믿어. 다시 선택할 수 있다면 나는 여전히 제한된 상황 속에서도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선택할 거야. 재산도 이름도 아닌 마음을. 당신은 나를 결코 가두지 않은 유일한 집이었으니까. 김민준. 저는 성경처럼 그 편지를 꽉 쥐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픔 때문이 아니라 마침내 모든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순교자로 죽은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끈기 있게 그리고 온전한 사랑으로 보호자로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모든 것을 끝낼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밖으로 걸어나갔을 때 불길에서 살아남은 작은 봉황나무 아래에 아린이가 혼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 손으로 무릎을 감싸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10살대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그녀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말은 없었고 오직 후회로 가득 찬 시선만이 있었습니다. 너에게도 남긴 게 있어. 제가 민준 씨의 편지 사본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아린이가 천천히 읽었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난 아빠의 딸로서 실패했어. 엄마. 마침내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더 심한 건 배신자가 된 걸 자랑스러워하기까지 했어. 저는 그녀의 뺨을 만졌습니다. 네가 실패했다는 걸 안다면 넌 아직 다시 일어설 수 있어. 그녀의 눈물이 터져 나왔고 그곳 봉황나무 아래 역사와 고백의 잿더미 속에서 저는 아린이를 잃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단지 그녀가 상처와 눈물 그리고 마침내 정직해진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서울 하늘은 짙은 회색이었고 먹구름이 불길한 징조처럼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저와 아린이는 민준 씨의 편지 사본과 우리가 구해낸 원본 서류를 제출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막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빌린 차 안에서 나란히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음악도 대화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단절되었던 우리 삶에서 처음으로 침묵이 평화롭게 느껴졌습니다. 아린이의 휴대폰이 울리기 전까지는 그녀는 마지못해 전화를 받았지만 저편의 목소리에 몸을 고추 세웠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투자금이 동결됐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재빨리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는 차창을 만지며 섰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조민혁 변호사,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해외 계좌가 전부 막혔다고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손에 든 휴대폰이 거의 떨어질 뻔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내가 더 이상 법적 지위가 없다고? 그건 내 돈이에요. 네, 내가 힘들게 번 돈이라고요. 그녀는 전화를 끊고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나 파산했어.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뜻이야? 조민혁이 날 속였어. 유령 회사 이름으로 넣었던 투자금은 그냥 위장이었어.
저택이 불탄 후에 그가 모든 돈을 빼갔고 그와 내가 협력했다는 모든 증거는 오히려 나를 함정에 빠뜨리는 데 쓰였어. 내가 입을 열면 역으로 고소당할 수도 있대.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얼마나 손해봤는데. 전부요, 엄마. 저축, 아빠가 남긴 얼마 안 되는 유산. 심지어 내가 모아둔 졸업 장학금까지. 이틀 전에는 노트북까지 담보로 잡혀서 유진그룹 자회사 주식을 샀는데 그 자회사는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어. 그녀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고 어깨가 떨렸습니다. 난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했어. 세상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난 그냥 필요 없어진 후에 불 속으로 던져진 인형에 불과했어.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상은 모든 것을 불태울 수 있어. 아리나. 하지만 네게 아직 마음이 남아있다면 넌 아직 완전히 무너진 게 아니야. 그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얼굴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엄마, 아직도 날 용서해 줄 수 있어? 저는 그녀를 깊이 쳐다봤습니다. 나는 항상 네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어. 네가 엄마가 일 안 할 거면 그냥 길바닥에서 살아. 라고 말했을 때조차도. 그녀는 눈을 감고 더 크게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냥 두었습니다. 그것은 정직한 눈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야망으로 가려지지 않은 눈물. 밤에 우리는 태호가 저택이 무너진 후 임대한 작은 임시주택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회색 스웨터를 입고 테라스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린이가 그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태호 씨, 할 말이 있어요. 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사과할 필요 없어. 하지만 하고 싶어요. 저는 엄마뿐만 아니라 당신과 당신 아버지, 그리고 모든 것을 거의 망칠 뻔했어요. 태호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넌 이미 대가를 치렀어, 아리나. 그리고 믿어. 상처는 인정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줄 거야. 그들은 나란히 앉았습니다. 한때 서로를 이용했던 두 젊은이가 이제 같은 시스템의 희생자로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커튼 뒤에 조용히 서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아린이를 고집센 내 딸이 아니라 실수의 잿더미 위에서 배우고 있는 젊은 여성으로 보았습니다. 그녀는 넘어졌지만 부서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녀를 위해 내 집의 문을 완전히 열어줄 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마침내 잘못을 인정할 용기를 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이기는 것보다 훨씬 더 고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태호의 임대주택 작은 부엌에는 토스트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오랜만에 처음으로 저는 조용히 콧노래를 부르며 요리를 했습니다. 손은 자동적으로 움직였고 계란을 뒤집고 커피를 따르고 접시를 놓았습니다. 드문 평화가 있었습니다. 비록 우리 세상이 일주일 전에 막 무너졌지만 아린이는 식탁에 앉아 제가 몰래 보관해온 돌아가신 민준 씨의 낡은 스웨터를 입고 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맨 얼굴이었고 머리는 고등학교 때처럼 아무렇게나 묶여 있었습니다. 엄마.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기다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늘 엄마가 날 쫓아내도 나 반항 안 할 거야. 그냥 지금까지 머물게 해줘서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어.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내가 네가 떠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니?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난 더 이상 엄마 딸이 될 자격이 없어. 난 너무 더러워, 엄마. 너무 멀리 왔어. 저는 그녀 앞에 앉아 포크를 내려놓고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만약 네가 엄마가 널 안아주는 것보다 심판하는 것을 선택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넌 아직 엄마를 제대로 모르는 거야.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난 엄마더러 집에서 나가라고 했어. 엄마가 허름한 여관에서 자게 내버려뒀어. 아빠가 돌아가시고
우리를 빈손으로 남겨두고 떠났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모든 분노를 엄마에게 퍼부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넌 그랬지. 하지만 난 그게 네가 나빠서가 아니라는 걸 알아. 네가 두려워서 그랬고 상실은 증오로 맞설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엔 너무 어렸기 때문이야. 그녀가 울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그녀 옆에 섰습니다. 엄마가 왜 널 한 번도 진심으로 미워하지 않았는지 아니? 그녀가 저를 쳐다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네가 네 아버지의 일부이기 때문이야. 그의 피, 그의 영혼. 너는 나와 그가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낸 사랑의 결과야. 그리고 네가 잠시 길을 잃었지만 넌 돌아왔어. 저는 팔을 벌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말없이 아린이는 일어나 저를 세게 껴안았습니다. 울음이 다시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변하겠다고 약속하는 눈물이었습니다. 부엌 입구에서 태호가 조용히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작지만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치 우리의 상처가 마침내 아물기 시작했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몇 시간 후 우리 셋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태호가 노트북을 열어 그가 변호사팀과 함께 개최한 작은 기자회견의 생중계를 보여주었습니다. 언론은 이제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서들은 제출되었고 한승환 회장은 공식적으로 인터폴에 의해 수배자가 되었습니다. 조민혁 변호사는 국제부패수사로 소환되었습니다. 김민준이라는 이름은 이제 희생자가 아니라 거의 혼자서 어둠의 왕조에 맞선 내부 고발자로서 화면에 등장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불렸을 때 저는 아린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가 이걸 볼 수 있다면. 그녀가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그녀를 돌아봤습니다. 아빠는 처음부터 우리를 항상 보고 계셨어. 네가 엄마더러 길바닥에서 살라고 했을 때조차도. 아린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난 절대 그걸 잊지 못할 거야, 엄마. 저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너도 영원히 그것 때문에 비난받지는 않을 거야. 사람은 변할 권리가 있으니까. 그녀는 저를 그리고 태호를 쳐다봤습니다. 두 사람이 용서해 줄 수 있다면 나도 나 자신을 용서하는 법을 배울게. 그리고 그 소박한 거실에서 재산도 유산도 사치도 없이 우리는 한때 파괴되었던 것을 다시 세웠습니다. 가족을 피와 돈이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짊어질 용기로. 그리고 오랫동안 처음으로 저는 온전하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이겨서가 아니라 제가 심판하는 대신 안아주기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저택이 불타고 김민준의 이름이 깨끗해진 지, 진실이 수면 위로 폭발하여 그동안 법의 심판을 받지 않던 권력의 기둥들을 강타한 지, 한승환 회장은 여전히 도망자 신세입니다. 하지만 그의 영향력은 사라졌습니다. 모든 주식은 동결되었고 재산은 몰수되었습니다. 조민혁 변호사는 2달 전 방콕에서 위조 신분으로 밀입국을 시도하다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현재 국제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도시 외곽의 작은 집에 살고 있습니다. 궁전도 저택도 아니지만 따뜻합니다. 이곳에서 저는 김민준 재단을 열었습니다. 잊혀진 과부들, 노인 여성들, 그리고 자식들에게 집에서 쫓겨난 어머니들을 위한 보호 및 직업훈련 장소입니다. 네, 저는 이 세상에 상처가 너무 많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함께 치유되기를 원하는 여성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아린이는 이제 그 재단의 창의 프로그램 코디네이터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비싼 블레이저를 입지 않습니다. 플란넬 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한때 얼굴에서 사라졌던 미소를 띠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녀가 제 앞에 커피 한 잔을 놓았습니다. 엄마,
나 이제 내 모든 빚을 다 갚았어. 나 자신에게 진 빚까지도. 저는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네가 자랑스럽구나.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아빠가 살아계셨다면 내가 너무 드라마틱하다고 했을 거야. 우리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물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태호는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옵니다. 그는 소박한 집으로 이사했고 주식으로 가득 찬 유리 건물로 돌아가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부패한 기업의 희생자들을 위한 무료 변호사가 되었고 때로는 우리 재단에서 가르치는 것을 돕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교실 앞에 서서 저를 도덕적 양어머니라고 불렀을 때 교실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감히 웃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그를 키우지는 않았지만 한때 제 가족을 삼켰던 것과 같은 어둠에서 그를 구해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방 안의 작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희끗희끗해지기 시작한 머리를 빗고 부드러운 파란색의 소박한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제 뒤로 아린이가 민준 씨의 낡은 브로치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엄마, 이거 잊었어. 그녀가 제 가슴에 브로치를 달아주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연한 파란색은 엄마의 용기색이라고 했었어. 저는 미소를 참았습니다. 내 아빠는 원래 주방 시인이었지. 우리는 다시 웃었습니다. 그리고 아린이의 손에 이끌려 저는 재단 마당의 작은 무대에 섰습니다. 여러 곳에서 온 수십 명의 여성들 앞에 전직 노숙자, 전직 이주 노동자, 젊고 늙은 과부들 모두가 한 가지를 믿기 때문에 왔습니다. 사랑과 용기만 있다면 두 번째 삶은 언제나 가능하다는 것을. 저는 원고 없이, 대본 없이 오직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했습니다. 예전에 저는 쓸모없다는 이유로 제 딸에게 쫓겨난 과부였습니다. 예전에 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 채 걸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여기에 서 있습니다. 기적 때문이 아니라 제가 포기하지 않기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란 당신이 완벽할 때 곁에 머무는 사람이 누구냐가 아니라 당신이 무너졌을 때 돌아오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한때 당신을 부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계속해서 안아주기로 선택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박수갈채가 터져 나오지는 않았지만 많은 얼굴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이 더 의미 있었습니다. 그 후 저는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아린이가 저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 품 안에서 저는 다시 온전한 엄마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간병인도 짐도 버려진 늙은 여자도 아닌 마침내 모든 사랑의 근원으로서 다시 인정받는 여자. 그리고 서울 하늘에 노을이 질 때 저는 그 작은 집 테라스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고마워요, 민준 씨. 약속 지켰어요. 아린이가 돌아왔고 나는 이제 기다림을 끝냈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밤 공기는 따뜻했고 남은 상처는 없었습니다.